네, 안녕하세요, 웅달님, 봉현이 형입니다. 네, 봉현님 오늘도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봉천동의 현인 봉현이 형이라는 필명으로 이번에 나는 월급날 비트코인을 산다, 그리고 3년 전에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라는 두 권의 책을 쓴 작가고요. 본업은 10년 차 직장인이고, 저는 이제 부모님 도움 없이 100% 월급이랑 부업 소득만을 가지고 이제 금융자산 중에서 우량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비트코인이랑 이제 국내외 주식을 모아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봉현님 형님의 그 스스로의 제 힘으로 이번에 네. 이제 퇴사도 하시게 되셨잖아요. 의원 면직을 이제 신청을 했고, 네. 이제 그 사직서가 수리가 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어떤 활동을 하실 생각이세요? 어, 앞으로는 사실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이제 직장 생활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세상에 없던 비즈니스, 그러니까 없던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좀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우선은 이제 너무 10년 동안 달려왔으니까 잠깐 뭐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좀 휴식을 취하고 그 이후에는 제가 좋아하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특히나 비트코인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 좀 이야기 더 드리고 싶고, 또 그 비트코인 저는 이제 개인 보관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올해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이걸 공유 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 연말까지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할 것 같고, 또 거인의 정원이랑 이제 세 번째 책을 또 제가 쓰게 됐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반감기, 그리고 그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로서 어떤 자산으로서만 이제 많이 집중을 하시고 계신데, 그 이후의 미래도 사실 비트코인에 펼쳐질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네, 많은 분들께 또 제가 공부한 내용들 그리고 현업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좀 공유 드릴 수 있도록 네, 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고래동 공부에서 정규 강의도 네. 론칭하시잖아요. 아,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활동 앞으로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고래동 네네. 공부에서 지난번에 그 1시간 반 정도 그 네. 1회 강의 해주셨을 때 너무 반응이 좋더라고요. 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어제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어제 오늘. 네네. 그게 무엇이냐면 요즘 비트 가격이 너무 변동성이 큰 것 같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 와, 저는 이제 네. 자다가 이제 몰랐는데 6만 5천 달러까지 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이낸스가 새벽 어. 2시인가 3시에 접속이 안 될 정도로 트래픽이 몰려가지고, 아, 네, 아마 진짜요? 네, 대규모로 청산이 됐습니다. 그 바이낸스가 순간 멈춘 거예요. 멈췄다기보다는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포지션을 뭐 이제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 서버가 터졌다고 표현하는 거죠. 네, 접속이 안 야, 될 정도로. 네. 와,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야, 한국 그러면, 사람들 자느라 몰랐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또 김프가 있어서 네. 사실 그렇게 많이 막 떨어졌다고 생각이 안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떠세요? 그쵸. 이제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업비트 기준으로 이제 잘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 보니까 음, 한국 사람들이 그 매도 행렬에 동참을 못 한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김프가 뭐 거의 한 7, 8%까지 끼고 이제 어, 덜 떨어졌었죠, 상대적으로. 네. 또 그런 네. 면에서는 또 김프가 이미 한국에 좀 그 비트코인 사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 네. 김프가 좀 막아주는 격이 좀 있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네. 봉현이 형님 요즘에 이렇게 네. 변동성이 큰 이유랑 어제 또 이렇게 큰 네네. 하락이 나온 이유를 좀 뭐라고 보세요? 아, 우선은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대략 원화 기준으로 1억 전후로 되게 비트코인이 뭔가 특별한 이유 없이 되게 왔다 갔다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 현지 시간 기준으로 4월 10일 정도에 이제 미국에서 지난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이제 발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5%로 이게 시장에서 전망했던 것보다는 상회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이제 기존에 전망했었던 거 대비해서 좀 지연되거나 축소될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주식이랑 비트코인 할 거 없이 이제 조금 하락한 추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이제 보통 우리가 물가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로 삼는 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는데, 또 그거는 예상치보다는 또 조금 소폭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또 뭐 안도하는 움직임 때문에 다시 또 올라가고 뭐 그러면서 한 일주일 동안은 이제 원화 기준으로는 뭐 한 대략 1억 전후로 뭐 왔다 갔다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 달러 기준으로는 한 68K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막 비트코인 투자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변동성이 되게 크게 보이실 수 있는데,
또 잘 아시겠지만 웅달님이나 뭐 저처럼 또 이제 오랜 기간 이 차트를 지켜본 사람들은 시장을 참여하고 지켜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요 정도 변동성은 이제 되게 편안한 느낌? 이제 음, 과거처럼 이렇게 격하지 않다라고 느끼는데 일단 초보분들은 아마 그렇게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밤에 4월 10일 새벽에 13일 새벽에 이제 한국 기준으로는 이제 급락을 했었던 이유는 사실은 뚜렷한 이유가 뭔가 나온 건 없어요. 뚜렷한 이유가 뭐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건 없는데 그 잘 아시겠지만 이란이랑 지금 이스라엘 쪽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마 전통적으로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던 이제 미국 국채 쪽으로 수요가 많이 몰려가지고 이제 채권 음,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채권 금리가 실제로 뭐 2년물, 10년물 둘 다 떨어졌고요. 또 동시에 단기적으로 이제 많이 올랐던 비트코인이나 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좀 이제 빠져가지고 아마 그 전통적으로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미국채 달러로 수요가 음, 몰려가지고 일시적으로 좀 그렇게 급락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통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지정학 위기 때 빛을 발한다. 가격이 네네네.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가격이 떨어진 거는 그냥 순간적인 거다. 네, 그 저희처럼 비트코인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당연히 비트코인이 지정학적 자산이니까 음, 그런 뭐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비트코인이라는 신생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모든 플레이어들이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아, 네, 당연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단기 차익만 가지고 왔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일단 비트코인이나 금을 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아마 이제 전쟁 나거나 전쟁 위기 되면 무조건 비트코인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플레이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아닌 사람들이 더 많으면 떨어질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 음, 부분들은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 장기적으로 보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당연히, 지금 부자인 사람이, 부동산을 100채 가진 사람이, 이란이나 이스라엘 100채 가진 사람이 어떤 걸 살 수 있을지라고 생각해 보면 답은 나와 있다 생각합니다. 어, 그러면은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전후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고, 네, 순간적으로 이렇게 급락도 나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말씀해주신 대로, 아이, 뭐 이 정도야. 그냥 뭐 약과지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최근에 네네네, 들어오신 분들은 불안해가지고, 아, 이거 네네, 지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더 사기에는 더 힘들고 막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봉현이 형님께서 지금 좀 비트코인을 사야 하냐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뭐라고 좀 대답해 주시겠어요? 우선 제가 이제 비트코인에 이제 짧게 다가오는 이슈들에 대해서 몇 가지 기회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마 비트코인 반감기는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21만 번째 블록마다 이제 보상되는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반으로 줄어들거든요. 이게 프로토콜에 의해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다음 주 대략 한 4월 20일 정도 전후로 이제 84만 번째 블록부터 비트코인의 신규 채굴량이 6.25개에서 3.125개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급 측면에서 어쨌든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많은 분들이 딱 반감기가 되면 바로 그냥 가격이 치솟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신규로 발행되는 비트코인의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지. 만약에 시중에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물량이 늘어나면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고 음, 실제로 반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사실 비트코인의 반감기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수요 측면에서 되게 유의미한 변화들에서 유의미한 변화들을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또 잘 아시겠지만 홍콩 현물 ETF가 아, 이제 다음 주 4월 15일 날 이더리움과 같이 이제 승인될 거로 전망이 되고 그게 정확하게 언제 상장될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웅달 책방 출연해서 그때 말씀드렸었던 건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들을 배신하고 먼저 현물 비트코인을 승인했잖아요.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는데 그 뒤로부터는 게임의 룰이 바뀌어서 다른 나머지 나라들이 이제는 빨리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음, 갖춰졌다.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 왜냐면 모든 국가가 사실 비트코인을 거부해야 반대해야만이 그게 의미가 있는 건데 1등인 미국이 먼저 발 빼가지고 이제 도망가면 댐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 음, 댐이 무너지는 순간부터는
더 빨리 도망칠수록 이제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트코인을 빨리 선택할수록.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홍콩도 갑자기 뜬금없는 타이밍에 나왔던 것처럼 홍콩 이외의 국가들, 뭐 호주나 또 그 다른 여러 나라들 있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한국도 올해 그 집권 이제 일당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뭐 하반기 내에 추진하겠다라는 공약도 있었고, 또 호주도 실제로 뭐 두세 달 안으로 현물 ETF가 상장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꼭 현물 ETF가 아니더라도 자국의 어떤 채굴 산업을 키운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국가 안에 비트코인 현물을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수 있어가지고, 그런 수요 측면에서 집중을 하면 비트코인에 분명히 좀 호재가 될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뭐 싱가포르나 두바이랑 이제 그런 어떤 금융 시장의 허브를 이제 어떤 경쟁하는 쪽이라서, 아마 저도 이 승인이 이루어지고 멀지 않은 시점에 이제 상장이 될 거고, 상장되면 미국에서와 동일하게 중국 본토에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랑 주식시장 자체가 되게 침체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본토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대체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보통 이제 뭐 미국 채권을 산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해칭하고 자산 가치를 방어했다면, 이게 미중이 지금 어떻게 보면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중국은 우리는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실제로 이게 표현은 우리가 미중 패권이라고 하지만, 네, 음. 어쨌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자산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금이거나 비트코인이나 두 개인데,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어, 좋은 성질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거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수요가 이제 홍콩, 호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게임 이론 같은 데서 먼저 배신 때리는 사람이 유리한 그런 형국이 돼가는 거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음. 비트코인 현물 ETF 또는 뭐 이제 채굴 산업을 키운다거나 그런 식으로 아마 깜짝 서프라이즈로 이제 나올 거고, 그 움직임이 텀이 길지 않고 굉장히 빠른 짧은 기간 안에 빠른 속도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막 일본 그 국민연금도 막 산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일본도 고령화가 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금을 주려면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수익을 네. 낼 수 있는 방법이 전통 자산에는 없다 보니까 신생 자산을 찾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일본에서도 검토를 하면 당연히 그 비슷한 규모의 국부 펀드나 또 다른 나라의 어떤 연기금에서 뭐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봉현이 형님 그 유튜브 채널, 네. 자체 채널 라이브에서 룬주 프로토콜을 한번 언급해 주셨는데, 아, 네네네. 요게 좀 생소하더라고요. 요거 좀 설명해 주실 아, 수 네네. 있나요? 그거 제가 사실 비트코인 이 수요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이벤트인데, 음.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이게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화면 공유 한번 해도 될까요? 네. 이 룬주 프로토콜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이게 전 사실 이게 비트코인 수요 증가처로 이제 제가 또 다른 이제 주목하는 이제 포인트인데요.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회 갈등도 늘어나고 기후 위기도 있고 뭐 질병도 있고 그 외에 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비대면 문화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메타버스 가상의 공간이 활성화되는 시대에서는 이 NFT라는 걸, 논 펀저블 토큰이라고 해서, 이 NFT를 통해서 뭔가 자신의 개성도 표현하고 어떤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또 유지하는데 되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NFT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NFT를 매수하지는 않지만 이 산업은 되게 관심을 갖고 제가 지켜보고 있고요. 그 혹시 웅달님 비트코인 오리지널스 프로토콜이랑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이런 거 들어는 아, 봤는데 정확하게 개념을 잘 네.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선 원래는 그 이더리움이 이 스마트 컨트랙 기능이 이제 구현이 되고 비트코인은 일반적으로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더리움에서 이제 유명한 게 이제 그런 NFT나 이제 여러 가지 토큰 발행하는 것들인데, 이제 그렇게 NFT 같은 걸 발행할 때 그 만약에 발행자는 이더리움을 시장에서 사가지고 그걸 이제 이더리움 채굴자들한테 주면서 그 본인이 원하는 뭐 파일이나 파일 링크를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이제 그런 행위를 하거든요. 그렇게 NFT를 발행할 때.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도 사실은 2023년 1월에 이 비트코인 오디널스 프로토콜이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도 이제 NFT 같은 거를 이제 구현할 수 있도록 이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 2023년 1월 달, 2월 달 그때 그 3월에 그 미국의 은행 부실 사태 나기 전에
이 오디널스 프로토콜이 주목을 받으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2,000에서 2,600, 700으로 한번 뛰었었거든요. 음, 쉽게 말하면 이 비트코인 오디너스를 통해서 이게 뭐 비트코인의 최소 단위 사토시 뭐 데이터 첨부하고 그래서 일종의 NFT를 구현한 기술인데 그 비트코인 오디너스가 사실 몇 가지 그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뭐 정크 음, UTXO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불필요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게 있었는데 이 룬주 프로토콜은 그 비트코인 오디널스를 만든 사람이 이제 기존의 오디널스의 단점들을 보완해가지고 업그레이드된 비트코인 NFT 프로토콜을 오,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룬주 프로토콜을 이번 반감기에 맞춰서 84만 번째 블록 때 이제 론칭을 하기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지금 수많은 NFT를 발행하는 네트워크가 이더리움도 있고 뭐 솔라나도 있고 뭐 아발란체도 있고 이런 식의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이제 NFT를 발행을 하는데 그 발행하는 수요가 비트코인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웅달님이 만약에 예술가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뭐 디지털 작품을 그렸어요. 음, 그러면 내가 열심히 그린 이 디지털 작품을 어느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올려서 영구히 보존하고 싶은데 그러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그쵸.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를 원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 이제 예술가가 본인이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룬주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본인의 그림을 NFT로 발행을 하려면 또는 어떤 토큰을 발행을 하려면 시장에 있는 비트코인을 사야 돼요. 아, 네. 그리고 사서 그걸 가지고 비트코인 채굴자들한테 수수료로 줘야 돼요. 그러면 이 NFT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비트코인의 시장 수요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게 실제로 그 뭐야 이번 반감기에 맞춰서 어쨌든 이게 론칭 예정이고 보통 이제 이더리움 투자하시는 분들이 NFT 커뮤니티에 많거든요. 근데 이 프로토콜을 보더니 진짜 많이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NFT의 어떤 그런 기능들이나 역할이 많이 빼앗길 수 있겠다라는 실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 그 홍콩 현물 ETF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NFT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위에다가 NFT를 발행하려는 수요가 같이 겹쳐서 늘어나면 아마 음, 다음 주, 뭐 다다음 주 이때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비트코인 가격에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아, 있습니다.